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 끝은커녕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지. 사진은 빈 찻잔을 손 안에서 굴리고 있었다. 레이토는 그 잔을 받아다 주전자로 새 차를 내려와 돌려주었다. 다른 이야기라는 건 기념에 대한 것이겠지요? 그렇지라면서 사진은 차를 후루룩 마셨다.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떠나신 뒤 그 방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 책 속에 끼워져 있더라고. 받는 사람은 어머님께라고 되어 있고 보낸 사람으로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런데 고약하게도 아직 뜯지도 않은 편지야. 난감하다고 생각했지. 언제 형에게서 받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머니가 편지 받은 걸 깜빡 잊어버린 모양이야. 아니면 형이 책에 끼워 넣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건네줬는지도 모르겠어. 어느 쪽이든 어머니는 아직 못 보신 편지야. 이런 걸 내 마음대로 열어봐도 될까? 하지만 어머니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죄송스럽기는 했지만 일단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어. 그랬더니 안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 게다가 내용도 아주 간단해. 월양신사 농나무에 맡겼습니다. 부디 받으러 가주십시오. 그냥 그것뿐이야. 맡겼다고요? 농나무에 맡겼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레이토의 물음에 사진은 그렇다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서야 이곳에 대한 것을 꽤 알았어. 농나무 거목이 있는데 그 나무 기둥의 동굴에 들어가 소원을 빌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하지만 그걸로 답을 찾았다고 할 수는 없었어. 형이 굳이 월양신사라는 곳까지 가서 그 농나무인지 뭔지의 소원을 빌었다는 얘기인가? 만일 그렇다고 쳐도 왜 일부러 그런 일을 했을까? 흔해 빠진 전설을 설마 진짜로 믿은 것도 아닐 텐데 맡겼습니다 라는 말도 마음에 걸렸어. 소원을 비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이래저래 생각한 끝에 내가 내린 대답은 이거였어. 형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환각 같은 것에 휘둘려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사진은 다시 차를 마시고 긴 숨을 토해내더니 레이토와 유미를 번갈아 보았다. 어때, 내가 내린 그 결론 뭔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이상해? 레이토는 유미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 쪽을 보며 전혀 이상하지 않아 라고 고개를 저었다. 아빠의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나도 매정한 인간이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결국 그걸로 끝나지 않았던 거네요. 레이토가 확인했다. 사진은 조용히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다른 일을 할 때도 항상 머리 한 귀퉁이에 걸려 있어. 월양신사 농나무 맡겼습니다. 대체 그게 뭔가? 아무리 정신이 이상해졌다지만 왜 하필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곳에 찾아갔을까? 그래서 마침내 결심을 했던 거야. 어떤 결심을? 이라고 레이토가 묻기 전에 사진은 뒤를 이었다. 내 이 두 눈으로 확인해보자.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신령스러운 농나무를. 5월 황금 연휴가 끝나자 즐겁게 놀던 분위기도 사라질 때쯤을 노려 사지 도시아키는 월양신사로 찾았다. 농나무를 실제로 마주하고는 압도되었다.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뭔가 강한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인터넷 상에서 초강력 파워스폿이라는 표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곳에 오면 누구나 똑같은 감각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장모의 차림의 관리인인 듯한 노인이 있길래 말을 건넸다. 기코오의 편지 얘기를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라고 상담을 해보았다. 분명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이없어 할 거라고 미리 각오했었지만 노인의 반응은 달랐다. 얼굴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그거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댁의 형님은 제정신이었어. 맡겼다고 말했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걸 받아야 해. 받다니요? 뭘 받습니까? 아, 그야 염원이지. 염원? 지금 즉시 야나 기사와 씨에게 부탁하는 게 좋다고 노인은 말했다. 야나 기사와 씨라는 건
이곳 땅 주인이고 농나무 관리자이기도 한 모양이었다. 곧바로 노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받은 사람은 야나기사와 치우네라는 여자였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집으로 와주시면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것이었다. 그 길로 야나기사와 가를 찾아갔다.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전통 가옥이었다.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도시아키가 내민 기코오의 편지를 한 차례 읽고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지 씨의 전화를 받고 제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5년 전에 사지 기코 씨라는 분이 신사에 다녀가셨어요. 그 기록을 보니 기코 씨 본인을 만나 뵈었던 것도 생각이 나더군요. 사키사카 씨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농나무 기념을 승낙했었습니다. 사키사카라는 이름이 귀에 익었다. 요양원에서 기코와 친하게 지냈다는 그 인물이다. 기념이라고요? 편지에는 맡겼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형님께서 농나무에 맡기신 것은 본인 자신의 염원, 즉 마음입니다. 조용한 어조로 그녀는 말했다. 노인의 말이 생각났다. 염원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것인가? 언어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모두를 언어만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농나무에게 맡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음날 밤에 농나무 안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염원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예념이라고 합니다. 염원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념을 하는 사람은 예념자라고 합니다. 농나무는 예념자의 그 모든 생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름날이 다가오면 그것을 뿜어냅니다. 그때 농나무 안에 들어가면 그 염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혈연 관계인 사람뿐이지요. 이런 편지를 남기신 것을 보면 형님께서는 어머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군요.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편지를 도시아키 씨에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신기한 얘기였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괴이한 전설이라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노부인의 말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 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보름날 무렵에 농나무 안에 들어가 상대에 대해 생각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해보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수념이라고 합니다. 염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현재 인지증을 앓고 있어서 그러시군요. 제가 살펴봤는데 사지씨라는 성을 가진 여자분이 수념을 하러 오신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형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아키는 다시금 편지글을 읽어보았다. 월양신사의 농나무에 맡겼습니다. 부디 받들어 가주십시오. 기쿠오는 그렇게만 써두어도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도시아키는 그 말대로 월양신사를 찾아냈다. 하지만 어머니 다카코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인지증이 그럴 기회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기쿠오가 보내준 편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아마도 다카코 자신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형님이 어떤 생각을 농나무에 맡겼는지 야나기사와 씨는 혹시 못 들으셨어요? 도시아키의 물음에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어떤 것을 예념하는지 어떤 것을 수념하는지 그런 것에 저희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언어로는 전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겠다 라고 납득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쿠오가 다카코에게 전하고 싶었던 생각은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자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부정했다. 농나무에 새겨진 염원은 5년이나 6년 정도로는 조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염원을 손자분이 받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으로는 혈연 관계인 사람이 아니면 염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혈연 관계인 사람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념하는 분이 수념자를 정해주고 그 밖의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저희 쪽에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수념을 하시든 저희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직 기쿠오님의 경우 딱히 그런 지정은 하지 않으신 것 같군요. 그러니까 라고 말하고 도시아키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제가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희망하신다면. 야나기사와 치요네는 곧바로 답했다. 희망하십니까? 꼭이라고 도시아키는 대답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나기사와 치요네는 곁에 놓인 파일을 펼쳤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름날 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농나무가 뿜어내는 염원이 강해집니다. 다행히 이번 달은 보름날 밤의 예약이 비었어요. 어떠세요? 그날로 하시겠습니까? 지정해준 날 밤은 다른 일정이 없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도시아키는 다시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 그날까지 호적등본 한 통을 우편으로 붙여주세요. 실내일 줄은 알지만 틀림없이 혈연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곧바로 우송하겠습니다. 엄격한 규칙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기념 예약일까지 일주일쯤 시간이 있었다. 그 사이에 도시아키는 이래저래 생각을 굴렸다. 우선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과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었다. 얀나기사와 치우네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체면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혼자가 되어 냉정히 생각해보니 비현실적인 오컬트 얘기인 것만 같았다. 물론 야나기사와 치운의 본인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 증거로 수념에 드는 비용을 물어봤을 때 그건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던 것이다. 밀초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세전이라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전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서는 어떤 비용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도 대략적인 시세를 알지 못해서는 당황스럽지 않겠는가. 그러자 야나기사와 치오네는 입가를 풀고 웃으면서 주로 1만엔 정도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다. 생각보다 적은 돈이어서 도시야키는 놀랐다. 농나무나 신사의 유지비를 감안한다면 분명 적자일 것이다. 즉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이 일로 돈벌이를 하려는 속셈은 없는 것이다. 결국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을 떠난 이의 마음속을 알고 싶다는 강한 바람 때문에 무의식 중에 그것을 자신의 뇌 안에서 창작해냈을 뿐인데 본인은 그걸 농나무에게 염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자신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거라고 도시아키는 생각했다. 기코우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카코와 심정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이어져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기코우가 다카코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아예 짐작도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다. 이 일은 어떻든 그걸로 결론이 난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도 되고 겁도 나고 그런 복잡한 심경으로 예약날을 기다렸다. 아내와 유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 모두 혼자 가슴속에만 해결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다. 적당한 이유를 대고 집을 나와 어량신사로 향했다. 경내의 종무소로 찾아가자 장무 차림의 야나기사와 치우네가 기다리고 있었다. 종이 봉투를 건네주길래 안을 확인해보니 밀초와 성냥이 들어있었다. 이 밀초는 저희가 제조한 특별한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촛대는 농나무 안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곳에 이 밀초를 꽂고 불을 붙이세요. 곧바로 독특한 향기가 날 터이니 그 향기를 맡으면서 형님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모의 차림의 노부인은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밀초는 1시간이면 없어집니다만 기념을 끝내고 나오실 때는
불이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도시아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덤불 속 넘어 농나무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저도 모르게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긴장하시지 말라고 해도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겠지만 되도록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 사람과의 추억에 젖어본다는 가벼운 느낌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사지 씨의 어머니 농나무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야나기사와 치우네의 배웅을 받으며 도시아키는 덤불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생수병이라도 가져올 걸 하고 후회했다. 손전등으로 앞쪽을 비추면서 덤불숲 안으로 들어갔다. 무서울 만큼의 정적 속에 초목을 밟는 소리만 귀에 들어왔다. 이윽고 농나무 특유의 장내 향이 코끝에 감돌았다. 덤불숲을 빠져나가자 거대한 나무의 그림자가 눈앞에 나타났다. 손전등을 싸구려 불빛 따위로 전체를 비추는 것이 송구스러울 만큼 장엄한 기운이 진하게 덮쳐들었다. 도시아키는 발을 멈추고 여기서도 몇 번인가 심호흡을 거듭했다. 발밑에 불빛을 대고 도시아키는 다시 몸을 움직였다. 농나무 왼편으로 돌아 들어가자 나무 기둥에 큼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다지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었다. 동굴 벽에 작은 칸이 있고 거기에 촛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도시아키는 밀초를 꽂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그 다음에 손전등 스위치를 껐다. 잠시 뒤 밀초에서 강렬한 향기가 흘러나왔다. 훈제 같은 냄새로 농나무 본래의 향기와 섞이자 특별한 요기를 품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향기에 휘감는 것만으로도 다른 세계로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그 사람과의 추억에 젖어본다는 가벼운 느낌이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기코와의 추억이라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성인이 된 뒤로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다. 병원에서 얼굴을 마주했을 때의 기코는 폐인이었다. 커뮤니케이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를 거부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뿐이다. 요요기 공원에서 만났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아니 그걸 만난 것이라고 해도 될까? 형은 완전히 조각상이 되어 있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건 아직도 알지 못한다. 제대로 된 추억이라고 하면 아득한 옛날이다. 아직 도시아키가 중학생 정도였을 때인가? 갑작스럽게 기코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지 않으면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음악은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재미있는데 뭔가 조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도시아키가 방에서 고등학교 입시 공부를 하던 때의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슬퍼하지. 어머니는 형의 재능에 인생을 걸었는데 도시아키의 그 말에 기쿠는 그건 나도 알아. 알고는 있는데 라고 말끝을 흐렸던 것이다. 형의 속마음을 들은 것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기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도시아키에게는 모두 다 수수께끼였다. 역시 나한테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뺐을 때였다. 장뇌 향이 더욱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뭔가 스르륵 머릿속에 들어오는 감각이 있었다. 도시아키는 눈을 감았다. 급격하게 가슴이 술렁거렸다. 뇌리에 희미하게 하얀 것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점차 형태를 만들어갔다. 하얀 띠인가? 아니, 그게 아니야. 건반이라는 것을 알았다. 피아노 건반이다. 그 위를 누군가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른의 손이 아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지만 명백히 아이의 손이다. 기쿠오 형의 손이다. 그가 어린 아이였을 때의 손이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신비한 감각이 덮쳐들었다. 피아노를 치는 기쿠오의 속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이다. 도시아키의 생각이 아니다. 그건 명백히 기쿠오의 것이다.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았고 연주 소리에 몸을 맡기면 너무도 행복했던 그때로 마음이 내달리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원통해하는 마음도 있었다.
길을 잘못 든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그 잘못이란 너무도 쉽게 음악을 내버린 것이다. 게다가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거기에는 참회와 사죄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상대는 물론 다카코였다. 그저 좋아서 쳤을 뿐인 피아노가 어머니에 대해 힘겨운 고행이 되어버렸다고 원망하던 시기도 있었다.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작곡가가 되겠다는 것도 어머니 생각대로는 안 하겠다라는 반발심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응원해주는 다카코의 애정이 솔직히 성가시고 부담스러웠다. 음대에 들어가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어머니의 기대는 더욱더 어깨를 찍어 눌렀다. 말도 없이 학교를 자퇴할 때 죄책감은 없었다. 오히려 다카코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통쾌한 마음마저 들었는데 음악에서 도망친 뒤에는 다양한 것을 시도했는데 나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내 자리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모색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찾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 탓이라고 다시금 원망했다. 어려서부터 음악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해봐도 잘 풀리지 않는 거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런 주제에 힘들어지면 역시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어리석었다. 정말로 바보였다. 어리석은 짓을 거듭한 끝에 결국 가다운 곳은 술의 정신을 파먹힌 폐인이었다. 정상적인 사고력뿐만 아니라 청력까지 잃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복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셨다. 정신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마침내 기코에게도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있을 자리 따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다카코의 아들로 있었으면 그걸로 좋았던 것이다. 반드시 음악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따위는 없었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면 그걸로 좋았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것을 바랐던 것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사념 따위 일절 없이 오로지 아름다운 소리만을 추구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다카코에게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에게 그건 불가능하다. 도시아키는 마치 몽상 속에 있는 것 같았다. 형의 복잡한 신경이 차례차례 뇌리에 떠올랐다가 사라져갔다. 가장 강렬한 것은 어머니를 향한 사죄와 감사의 마음이었다. 흠칫했다. 문득 깨닫고 보니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반 위를 어린아이의 손이 뛰노는 이미지는 떠올랐지만 처음에는 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하나의 음색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게다가 도시아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다. 이 선율은 깜짝 놀랐다. 그 곡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건 기코가 다카코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쿠오는 다시 음악의 길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물론 연주 같은 건 할 수 없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라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억에 남는 피아노 소리를 되살려 하나하나 짜맞추면서 이 곡을 만든 것이다. 다카코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뒷받침해준 어머니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 소리를 들어주었으면 하고 기쿠오는 그 편지를 남겼던 것이다. 농나무에 맡겼던 것은 후회와 감사의 마음뿐만이 아니었다. 기코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선율이었다. 도시아키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동시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게 되었다. 수념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일까? 천천히 눈꺼풀을 떴다. 촛대의 밀초는 그새 짤막해져 있었다. 손전등의 스위치를 켠 뒤에 불을 훅 불어서 껐다. 머리가 조금 멍했다. 긴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결코 꿈 따위가 아니었다. 분명하게 자신은 형이 농나무에 맡긴 염원을 받은 것이었다. 농나무를 나와 경내로 돌아가자 종무소 앞에 앉아 기다리던 야나기사와 치윤의에게로 다가갔다. 아무래도 그리 나쁘지 않은 염원을 받으신 모양이군요. 그녀가 도시아키를 보며 말했다. 그걸 아셨습니까? 그야 당연하지요. 오래도록 이곳의 파수꾼으로 일해 왔으니까요. 도시아키는 후 숨을 토해냈다.
야나기사와 씨에게 사과해야겠습니다. 실은 반신반의였어요. 아니 반신반의도 아니었어요. 어차피 미신이다. 자기 암시에 빠진 것뿐이다. 하고 얕잡아 봤어요.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조금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재미있다는 듯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믿어주십사는 말은 하지 않아요. 기념을 믿는 분만 오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요.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려운 얘기예요. 도시아키는 품속에 넣어뒀던 봉투를 꺼냈다. 사례비 1만엔 지폐가 들어있었지만 그걸 그대로 건네려다가 멈칫 망설였다. 왜 그러십니까? 야나기사와 치우네가 물었다. 아니요, 실은 이라고 도시아키는 얼굴을 찌푸렸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수념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살해를 안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형식적인 액수만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 체험은 도저히 이런 액수는 당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여야 좋을지 생각해보니 그것도 역시 잘 모르겠고.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쓴 웃음을 지었다. 첫 기념 때는 다들 감정이 벅차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몇 번 거듭하시다 보면 아, 이건 단순한 공양 같은 것이구나 라고 차차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솔직히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밖에 넣지 않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봉투를 촛대 앞에 놓고 와주시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도시아키는 봉투를 건넸다. 몇 번 거듭하다 보면 이라고 하셨지요? 수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맡겨주신 염원은 농나무 안에 반영구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날 무렵이라면 언제든지 몇 번이라도 수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룻밤에 한 번뿐입니다. 그럼 내일 또 와도 수념이 가능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사례는 따로 내겠습니다. 그러자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뭔가 꿍꿍이가 느껴지는 웃음을 지었다. 실은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내일 밤 예약을 비워뒀습니다. 어때요? 오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도시아키는 머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보름달이 뜬 오늘보다는 염원이 조금 약해지겠지만 감지하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몇 번이나 인사를 건네고 도시아키는 월양신사를 뒤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다시 농나무 안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라서 어떤 감각인지는 알고 있었다. 잠깐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만으로도 뇌가 기코오의 염원을 받아들였다. 형을 고뇌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리고 전날 밤에는 감지하지 못했었지만 아버지 히로유키와 동생 도시아키에 대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에 알았다. 그 속마음은 매우 복잡한 것이었다. 죄송스럽다는 자책감과 거부하려는 마음이 뒤섞였다. 후자의 마음을 찬찬히 음미해 본 결과 질투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도시아키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강한 것 같았다. 기코 동생이 평범한 아이로 컸다는 것 때문에 질투심을 품고 있었다. 피아노를 치라는 강요 받는 일도 없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며 즐겁게 지내는 것을 부러워했다. 가업을 잇는다는 장래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진로에 대해 전혀 헤맬 필요가 없는 동생에 비해 자신은 왜 이토록 힘든 처지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질투심을 품은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마음도 존재하는 것이다.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힘겨웠을 게 틀림없다. 가업을 억지로 물려받아야 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원하는 다른 길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애정을 모두 형에게 빼앗기고 서러운 마음도 들었을 게 틀림없다. 그런 동생을 질투하다니 나는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가.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어느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기코오의 속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곡이다. 도시아키는 정신을 한껏 풀어놓고 그 음색에 집중했다. 좋은 곡이다. 형은 역시 천재다.
듣고 있는 것만으로 몸도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았다. 곡이 끝났을 때 염원도 사라졌다. 하지만 도시아키는 감격한 나머지 한참 동안은 움직일 수 없었다.